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END 이니셔티브를 밝혔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곽규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25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유엔 회의장에서 의장석에 앉아서 토의를 주재한 건 사상 처음인데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덕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AI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채택한 뒤에 의사봉을 두드리자 각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각자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차례가 되자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 그 파란색 호랑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했고요. 다음 달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그때 인공지능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간밤에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가 일본과 다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의 압박 거세지고 있나요? 네,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비판했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당 지도부 회의에서 또다시 조희대 원장을 직격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를 열기로 했잖아요. 네. 이걸 놓고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부르는 건 삼권 분립 사망이라고 비판을 하자 정청래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과 삼권 분립 훼손,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고요. 탄핵당한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사 독재를 했던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두 보수 진영 출신이라는 걸 꼬집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삼권 분립 사망을 운운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는데요. 우 의장 역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자 해지가 이를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니 우 의장 역시도 조희대 원장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한 데는 조희대 원장의 개입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천대엽 차장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선 당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 검토에 따라 이뤄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청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 결국 통과됐네요. 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는 기능을 쪼개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고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는 했지만 여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 여당 의지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어제 열렸죠. 네, 어제 국회 가방위에선 여야를 가르지 않고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와 롯데카드에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이 탈탈 털리다가 SKT 해킹 사건 때는 실제 금융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짜로 돈까지 털리는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는 피의자가 초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정보를 갈취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선 KT가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초소형 기지국을 10년이나 쓸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게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0년이요? 예. 한번 인증을 받으면 10년간 이걸 쓸 수 있게 하면서 범죄에 쉽게 이용됐다는 질타가 나왔고요. KT가 서버를 폐기해 놓고 여러 번 말을 바꾼 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경영진 사퇴 촉구가 빗발쳤지만 KT 측은 소액 결제 인증 방식을 대상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사퇴에는 선을 그었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 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 조자진 대표는 어제 청문회에서 내부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가 부실했다며 고개 숙였고요. 사임을 포함해서 인적 쇄신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질타와 사과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개선으로 좀 이어졌으면 합니다. 예.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죠.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김 여사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왼쪽 가슴에는 수령번호를 의미하는 4398, 4398이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느냐 묻자 아닙니다라고 했고요.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고 하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판은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과거 정권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고요. 통일교회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샤넬 가방을 받은 적 없다. 배달 사고가 실체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빼돌렸고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란 식으로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그 명 씨가 개인적으로 한 조사를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서 다음 달 15일부터 매주 2차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 첫 공판이 내일 열리는데요. 특검팀은 군사상 비밀 내용이 많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공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현행 내란특검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재판 중계가 될 가능성이 큰 걸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에 수사 재판을 모두 불응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걸 놓고 이제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신문, 그러니까 보증금을 낼 테니 석방해달라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하면서 법원이 그걸 들어줄지 말지 신문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이 보석신문도 중계를 신청했고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면서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국민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본에 이어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 관세가 15%로 내려갔네요. 네, 미국 정부가 간밤에 유럽선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내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관세율 변경과 같은 행정명령은 발표만으로는 안 되고 연방 관보에 게재가 돼야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데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내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새벽에 그 내용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네.
사실상 확정이 된 거고요. 이로써 유럽산 자동차는 27.5%에서 15%로 관세가 낮아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주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 소급이요? 예, 네. 그날부터 지금까지 유럽산 자동차가 회사가 이제 15%보다 많은 관세를 냈다면 미국 정부가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도 27.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가 낮아졌는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지금 한국만 주요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난 7월 말에 15%로 낮추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때 그 대가로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지금도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구간이 많고요. 비가 그친 곳에서는 여전히 도로가 젖은 곳들이 많습니다. 전조등 켜시고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사이와 신천에서 안현분기점 부근, 다시 광명에서 일직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남동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부근,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서용인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축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목동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성산대교 남단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현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 S&P 500은 올해 들어 연이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월 저점 이후 35% 급등했고 월가의 예상치를 초과해서 지수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약세 시즌인 9월에도 지수가 강세를 이어오면서 단기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7% 내린 46,1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28% 하락하며 6,637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3% 하락하며 22,49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8% 소폭 하락한 6,297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0.92% 빠진 2,434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한 1.23%로 마감했으며 자유소비재와 유틸리티가 0.7%대 상승했습니다. IT, 건강관리, 금융, 산업재는 약보합 마감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부동산이 1%대 하락, 소재 섹터는 1.59%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는 미국채 10년물이 4bp 오르며 4.15%를 기록했고 2년물은 2bp 오른 3.60%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한 97.9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미국 석유협회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382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규제로 인해 쉐브론의 현지 합작 투자 기업의 원유 수출이 50% 감소했다는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제량이 20% 감소하고 디젤 수출량 또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도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리튬 관련주인 리튬 아메리카스는 미국 행정부가 인텔처럼 대출 협상 중에 10% 지분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로 77%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S&P 500에 대해서 타임아웃이란 표현이 나왔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유명 증권사 중 하나인 파이퍼 샌틀러의 크레이그 존스는 주가 상승세가 과도해 위험 대비 보상이 압축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고점 근처에서 거래되고 투자자 포지션이 최대치에 근접해서 하락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개 중 19개의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S&P 500이 역사적으로 비싼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타임아웃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될까요? 스위스의 금융기업인 UBS는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가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월까지 FOMC 회의마다 25bp씩 인하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S&P 500이 2026년 6월 지수를 6,800에서 7,500선으로 예상했습니다. 퀀트적 관점으로 진단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2년 이상 지속된 강세장은 평균 8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면서 현재의 상승장은 2022년 10월에 시작된 것으로 아직 3년 미만이기에 과열 논란이 일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0월은 월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다른 달보다 33% 높아 변동성이 큰 달입니다. 10월을 앞두고 월가에서는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규모 하락보다는 완만한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중 두 자릿수 하락이 있었던 해에 추가로 10% 이상 지수가 하락이 반복된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없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오전 10시 반 정도까지가 전일 장 마감 후의 뉴스들과 미국 시장을 반영하고 그 이후가 당일의 주가 흐름을 이어간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불확실해진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의 현 선물을 동시 매도하면서 오전장에 1.1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반도체주 위주로 낙폭을 좀 줄여나간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3,4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3,5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하던 상황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29% 하락한 8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8억, 기관이 2,100억 순매수를 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2,500억 순매도하며 외국인은 선물 또한 2,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1,600억 순매수하고 기관은 SK하이닉스를 720억 순매수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은 삼성전자를 1,100억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는 삼성전자와 심텍, 대덕전자를 포함한 73개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주가 낙폭을 줄여 나갈 수 있었던 건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뉴스 덕분일까요? 오후에는 SK하이닉스가 EUV 노광 장비를 2027년까지 20대를 반입해 지금보다 규모를 2배 확대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대당 3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인데요. 이번 SK하이닉스의 EUV 장비 투자 규모는 최소 6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장비 확충은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는 차세대 D램과 HBM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내외 소재나 부품업계에도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제 하루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준 사건들을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한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최종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원인이 돼서 바이오 섹터는 약세를 보였고요. 방산,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장 많이 수급이 몰려서 순환매가 일어난 섹터는 낸드와 기판 위주 반도체 소부장 쪽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면서 반도체 관련 수요가 견조함을 보여줬고 그 영향으로 심택이 12%, TSE가 8.4%, 대덕전자가 5.8% 오르는 등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조정을 받은 섹터도 있었죠. 지난 8월 1일 코스피가 3.88% 하락하면서 검은 금요일로 불리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으로 하향하겠다는 발표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어제 증권 섹터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세제 개편과 관련된 뉴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이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초로 지연될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3차 세제 개편안 중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더 있을까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뿐만 아니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3차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어서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일반 개인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액 주주도 이사회 선임 기회가 확보되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전자투표를 확대하는 내용은 소액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시장의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잠시 후면 오늘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5% 내외로 하락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쏠림이 심화되었습니다. 두 종목 합산 거래 대금이 코스닥 거래 대금의 50%대에 이를 정도로 높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상승세가 나타나는 섹터가 바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존의 두 주체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반도체나 조선, 방산 쪽 섹터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75% 오른 1,40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1,409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과 증시 강세로 원화 수요가 다소 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억제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고금리와 달러 강세 흐름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모습이었네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225는 AI 관련주의 강세로 0.3% 상승하며 45,6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0.19% 하락, 중국 상해 지수는 0.83% 상승, 홍콩 항생 지수도 1.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도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상품과 가상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WTI 유가는 배럴당 64.9달러로 전일 대비 2.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천연가스도 0.74% 상승하며 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ME 구리는 소폭 상승하며 톤당 9,9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은 전일 대비 0.85% 하락하며 온스당 3,732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11만 3천 달러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언제 그칠까요? 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충청과 전라도는 오후에, 경상도와 제주도는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릴 비의 양은 전라도에 최대 80mm가 넘겠고요. 충청과 경상도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충남 남부와 전라도 지역에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비 소식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참 가을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내일은 새벽부터 밤사이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충남과 전라도에, 밤에는 충북과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글필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네. 가을 태풍 소식일까요? 지금 한반도 남쪽에 3개의 태풍이 이동 중이라고요? 네, 한반도 남쪽 먼 바다에는 18호 태풍 라가사부터 19호 너구리, 20호 부알로이까지 3개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강력 태풍 라가사는 어제 타이완에 강타한 뒤 중국 남부 해안과 홍콩을 향해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을 가진 19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동쪽 먼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너구리는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삿포로 동쪽 먼 바다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성질이 변하겠습니다. 20호 태풍 부알로이는 18호 태풍인 나가사와 비슷한 경로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이 3개의 태풍 모두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진 않겠습니다. 참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인 곽규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분리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네,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안건에 무한 필리버스터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부 조직 개편안인데요.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8년 만에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요. 또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가 되고 또 금융위도 해체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이런 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깊이 있는 대화나 토론 없이 너무 급하게 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마 오늘 필리버스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쟁점 법안 4개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있는데 이 무한 네. 필리버스터를 비쟁점 법안까지 넓힐지 결정이 됐을까요? 예, 이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제 할지 여부는 원내 지도부에 지금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들이 상정되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는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런 식의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아마 작전을 쓸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무한 필리버스터 방침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활동 일정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이건 언제까지일까요? 예, 그것은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석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해외 출국이나 출장은 아마 금지되는 상태로 갈 예정입니다.
네. 곧 추석이 다가와서 이제 추석 민심도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 여야 중에서 누가 더 불리하다고 보시나요? 유불리를 떠나서요. 사실 지금 정보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검찰청을 78년 만에 해체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뒤이어서 설치될 공소청이라든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죠. 그런 새로운 신설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안이 없이 그냥 검찰청만 폐지하겠다 하는 내용을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공백에 대한 준비는 무엇인지, 또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졸속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인 이제 법사위가 열렸고 네네. 어제 여기서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어제도 또 파행을 겪었어요. 지금 의원님도 이제 법사위에서 활동 중이신데 예.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다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거든요. 어제 법사위의 상황만 하더라도 물론 그 전에 행안위에서부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중요한 검찰청 해체 문제라든지 기재부 분리라든지 금융위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국민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인데요. 그런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표결로 일방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정말 이게 말로만 하는 의회 독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의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즘 법사위 뉴스가 나오면 이 두 분이 꼭 등장하십니다.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의원. 이분 이 법사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가 지금 그 정청래 현 민주당 당대표가 첫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례 없이 이 소수 정당의 의원들의 발언권은 정지시키고 퇴장 명령하고 이런 게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또 내부적으로는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대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법사위원장으로 온 추미애 위원장도 강성 지지층한테 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강한 모습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야당에 대해서 정상적인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지금 법사위 상황은 아니다. 하루빨리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이 두 분의 충돌 배경을 두고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한번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어떤 단적인 예가 있었나 하면 그 3개 특검법의 그 특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그 개정에 대해서 사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 그리고 또 당 지도부 또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합의가 발표되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그 개딸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을 바꾸고 나온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에요. 자기는 몰랐다. 이 합의 번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마 실시간으로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또 국회 운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맞불 카드로 나경원 의원이 조 대법원장 녹취 청문회를 요구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어려울 네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금 그 발단을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달에 법사위에서 녹취록을 틀면서 뭐 제보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인 회동설, 이걸 처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잠잠하다가, 이번에 9월 달 와가지고 구승찬 의원이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쟁점이 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인 회동설이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서영교 의원이 그 당시 유튜브 방송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출처가 어디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5월 이후에 이때까지도 아무런 출처 확인 없이 근거에 대한 확인 없이 이렇게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이런 사인 회동설을 퍼뜨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또 국회에서 청문회 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사법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SNS에 추미애 위원장을 공개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사위는 입법부 역사에 또 하나의 참담한 흑역사를 기록했다. 이를 바로잡을 국민적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형사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당 차원의 형사고발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날 그 법사위의 상황을 보면 흔히 그 여야 의원들 뭐 모두 그 상임위가 열릴 때 그 컴퓨터 노트북 뒤쪽에 정치적인 주장을 담은 그런 유인물을 보통 부착을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상대방 당에서 항의를 하면 간사가 적절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유인물은 떼고 회의를 시작하고 아니면 유인물을 붙인 채로 회의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날 시작하자마자 그 유인물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붙인 유인물들을 떼라고 하면서 국회의 경위 13명을 불러들였어요.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당 앞에 2명, 3명씩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 유인물을 뗐어요. 아마 이런 모습은 국회가 생긴 이래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국회의 경위를 동원해가지고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한 행동의 중대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드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자격 있는 분을 추천하라고 말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자격 논란 공방까지 불거졌습니다. 법사위 간사권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네, 사실 뭐 간사에 대한 자격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간사의 무슨 자격이나 무슨 요건을 주장해온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부당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하니까 간사 선임을 지금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사 자격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간사로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상대 당에서의 상임위 간사를 다른 정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회의 역사와도 안 맞고 법 규정과도 안 맞고 관행과도 안 맞고 오로지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삼권 분립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신데 민주당이 어떤 네. 의도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 강성 지지층에서 모든 결정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면서 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정당성을 부정을 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져요. 아마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근거 없는 사행해동설이 나오고 또 청문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아마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는 것이 다 그런 일련의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또 말 걷어들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사법부의 독립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무리 내부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 그런 의회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그런 것은 정말 삼권 분립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즉시 이런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워낙 그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많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정청래 대표는 불의한 대통령 다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추미애 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이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네네. 입장이실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민주당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그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에 정청래 대표의 말은 사법부의 독립? 그게 뭐라고 호들갑이냐.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권도 잡은 여당의 당대표니까 이제는 정말 아나무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 또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이런 것을 지금 망각하고 지금 한 말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이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사법부가 결자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뭐 물론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층도 있고 또 반대하는 층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판결은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 부분도 결국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본말을 전도한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가 지금 결자 해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판결은 원래 진작에 진행됐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 판결들이 다 아직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을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판결까지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불리한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법부가 결자 해제하라. 이것은 굉장히 국회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언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이화영 술자리 회의 의혹 이런 것들이 집중 거론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원들도 다 함께 있었습니다. 예, 그 퇴장했다는 지적은 틀리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예, 그 당시에 사실 관봉권 찌지 분실 사건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 이화영 그 경기도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죠.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판결을 또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담당 검사까지 청문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그런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그런 진술 회유를 위한 무슨 술자리 이런 것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동안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도 다 안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동안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했던 검사들까지 다 나왔습니다만은 진작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탄핵하겠다고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체 뭐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탄핵 주장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검찰 개혁의 기본으로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만 확인된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감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네네. 다퉜는데 결국 증인 채택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고요. 네네. 대신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결이 됐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하실 건가요? 예, 저도 이제 그 국회 운영위 또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제 그 법이 이제 그 논의되고 통과되는 사안을 같이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아주 그 밀접하게 그 보좌를 하면서 사실 인사부터 재정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했던 실세 중에 실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총무비서관에 임명을 했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는 이때까지 모든 총무비서관들은 다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유독 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니까 그 총무비서관을 출석을 시키지를 못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는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때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못하겠다. 그리고 못하겠다 하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못 되면서 그 질문할 게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지금 궁색한 그 이야기만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얼마나 실세길래 이렇게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국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이제 정말 더 불러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어제 운영이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국 대표가 지금 2년 실형을 선고받고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게 사면 복권을 해줘서 형기를 안 채우고 나왔죠. 나오자마자 지금 성비위 사건으로 당이 온통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거기서 발을 빼려고 하면서 자기 정치만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다,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무슨 범죄자들끼리 상호간에 저 사람 억울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 정부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사건을 99% 지금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네. 하는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의원님.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런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네네.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3부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요 DJ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오늘은 성우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얼마 전 장애인 편의 차량과 산악용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리산 노고단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쉽게 갈 수 없었던 정상의 풍경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지리산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붉게 물든 새벽의 일출까지 고지대 여행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자연을 흠뻑 느끼며 여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아직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비는 오전 중에 그치고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하지만 충청과 전라도의 비는 오후까지, 경상도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히 충청 남부와 전라도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에는 2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 충청과 경상도, 제주도는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 중부 일부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도며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7도, 부산 29도, 강릉 30도, 제주 31도 등으로 다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웃도며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모레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시든지 법사위 관련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법사위가 열리면 예능 프로그램 찍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돌던데요.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끝까지 반대하실 건가요?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법원장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해 충돌이 된다고요. 아니 자기 남편이 국정감사 때나 또는 법사위에 출두를 한다고 하면은 여보 나 여기서 할 거예요. 자기하고 부를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해 충돌이에요. 이해 충돌이 가장 큰 이유이실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또 있으신 걸까요? 뭐 다른 이유도 지금 현재 내란 우리는 종식을 법사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너무 내란에 가까운 동조자이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청산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국회법 위반으로 이번에 집행유예 시형 구형도 받고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재척 사유가 많아요. 그리고 이만큼 민주당에서 수차 반대를 했고 표결로 부결을 시켰다고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본인도 물러설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앞서 전화로 연결한 곽규택 의원의 말씀도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죄 고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야당에서 그렇게 추미애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들 몫이지만은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한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직권남용한 건 하나도 없죠. 없다. 네. 그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 이 법사위 공방이 언제까지 갈 거냐 좀 이제 시간이 꽤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가 사실 국회에서 또 중요한 상임위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이게 좀 양보하고 조율해서 매듭을 좀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대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내란 종식 그리고 3대 개혁입니다. 죄송합니다.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추종하는 국민의힘과 대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럼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찬성합니까? 그래서 저도 법사위에서 지금 현재 5선 국회의원이지만은 4선 반을 법사위에 있었고 제가 제일 고참입니다. 물론 법사위가 역대 국회에서 보면은 핫한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잘 충돌은 하지만은 이번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란을 이대로 가자는 겁니까? 검찰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가자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제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자격이 있는 분을 추천하라 이런 말까지 하셔가지고
뭐 계속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민주당의 입장이 변화가 없구나라는 거를 누구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법사위가 계속 이렇게 공방을 가면 계속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 지리하게 그리고 어떤 정당 간의 타협의 모습이 안 보이는 상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추석 이런 연휴 때도 정치 얘기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언급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란 종식 없는 협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당초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 60여 건을 함께 상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해서 지금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입장으로 가르마를 타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고 저도 오늘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기념 큰 행사가 있고 제가 거기에 출연해서 발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우리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정부 저주권만 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4개 핵심 법안 중에서 어느 법안부터 가장 먼저 올라갈까요? 역시 정부조직법일까요? 정부조직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어제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하루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은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만약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면은 이런 게 생겼겠어요? 그리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 조직의 하나이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정부와 당에서 최근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약간씩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을까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나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당정대 그리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네. 검찰 개혁에 후퇴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앞으로 당정대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더 논의는 일단 해야 된다. 아 그렇죠. 당연하지. 네. 민주정당인데. 네. 예.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원들끼리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뭐 정청래 대표 또 발언을 보면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지도부하고 상의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저도 대통령실에 죄송합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모르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권 의원들하고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사법부 상권 분립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권한이 있는 거다.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갖는 거지 꼭 지도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또 정청래 법사 대표도 네. 이제 처음에는 좀 상이 있었으면 저도 그래도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한번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정청래 대표도 우리 법사위를 방문해서 잘 하시라고 네.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고유 위원장의 권한이지만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면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아무런 의사가 없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즉 정청래 당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마치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이간질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 조희대 청문회는 대선 직전에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뭐 이런 말씀도 했고요. 이 지금 많은 말들이 워낙 쏟아져 나와서 한번 또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께서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글도 올리시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오늘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언론 사설이나 기사로 상당히 과유불급이다 하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법개혁에 우리가 완전하게 무게를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해나가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거지 그렇게 구체적 즉 달을 보면 되지 왜 손가락을 보는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도 열려도 과연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을 하고 또 그러한 보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법부도 재판을 열면은 피고인들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법에 의거해서 청문회를 한다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석은 의무다. 예. 네. 어제 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우현식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습니다. 우 의장이 국민이 왜 사법부를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 천 처장은 사법개혁이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만남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방문을 받고 결자 해지하라. 네.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천대엽 행정처장께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뵙고 바로 법사위원장실로 와서 추미애 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여당원들이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네. 무신분립이다 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장의 결자 해지, 법사위원장의 무신분립 잘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천 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전원 합의체에서 회부하기로 결정한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소부에 배당됐던 이 대통령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전원 합의체 회부한 것 아니냐 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박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자기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해명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갈등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의구심을 지적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또 하나 이제 또 언급된 게 있는데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 발표가 있었던 12월 3일 다음 날에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장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김병주 의원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대 기관은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저도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지원은 틀렸고 김민석은 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 사실을 밝힐 의무는 상대 기관에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그 의혹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는 꾸준히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서영교 의원을 신뢰하고 네.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회의원은 정부 기관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문제는 제기할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도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 의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요구하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가결되면은 하는 거고 부결되면은 못 하는 거고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관련해서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 해법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하면 또 북한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핵 문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이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껑충 나갔다. 껑충 나갔다. 네. 그래서 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햇볕 정책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정동영 장관과 이성락 안보실장 간에 이견이 있다. 그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이미 남북 간의 두 국가였습니다.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히 일국가를 부르짖어 왔는데 이걸 깨버린 것은 윤석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우리 통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한하고 다른 나라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최근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은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여기에 화답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모라토리움 동결로 가자 일기 때처럼 이것을 김정은도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도 END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 발짝 확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은 저는 북미 간에 이미 물밑에서 상당한 대화가 진전됐고 우리 한미 간에는 그 대화의 진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인연 좋다라고 또 직접 언급을 바로 했잖아요. 그것을 네. 제가 한 발짝씩 확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다. 한번 만나자 하는 것에 대한 화답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온 것은 저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상당한 대화가 있은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한미 간에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3단계 비핵화론을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데 이 대통령하고 마주 앉을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의 지금까지의 속성상 보면은 마주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건 항상 북한은 제가 역사적인 김대중, 김정일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 아니에요. 네. 그때도 똑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도 똑같은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조금 달라진 거예요. 톤이 그래서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전승절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한마디 한 것은 성공한 조우다. 성공한 조우다. 네, 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평가하시는군요. 겁니다. 저는 네.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북미 간에 그러한 진전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페이스메이커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우리 땅에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월 말에 있을 경주에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10월 말 에이펙 회의는 트럼프, 시진핑 다 오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능력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한도 동시 방문해라. 그러나 평양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식으로 서울에 오셔서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해서 우리 판문점 자유집에서 만났지만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측의 판문각이나 혹은 개성에서 만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도록 계속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나 김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결국 대북 퍼주기,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은 퍼주기 안 해가지고 남북관계를 살려냈습니까? 오히려 가장 망쳐버린 것은 9.19 군사합의 같은 건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깨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협약을 준수하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깨버렸어요? 윤석열 아니에요. 말만 입만 버리면은 퍼주기 하는데 퍼주기 안 한 자기들은 다 성공했나요?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 첫 재판이 열렸고 법정 모습이 또 일부 공개됐는데 김 여사는 이제 기소된 혐의는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부창부수더라고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세상이 다 알고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을 막무가내로 다 부인해버리고 또 남편과 달리 법정에 나온 것은 평가를 합니다. 다행한 것은 어제 보니까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잘 견디는구나 이것은 느꼈습니다. 그 부인한다고 해서 국민이 역사가 사법부가 용서할 것 같아요? 명명백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내일 있을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특검에서는 이제 중계를 지금 법원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그 법원 출석을 특검 출석이죠. 특검 출석은 거부한 상태에서 내일 재판은 또 나오겠다고 보석신문도 나오겠다고 하고. 네. 특검 출석은 물론 법원 재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인가요? 네, 그렇네요. 그렇게 안 했어요. 네네. 안 했는데 자기 보석 신청해가지고 거기는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보석 신청하면서 특검에서 구치소로 오면은 조사에 응하겠다.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로서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반드시 내일 나오겠다고 하면은 생중계해서 그 모습을 국민한테 한번 보여야죠. 저는 사법부가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사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은 의결이 돼서 넘어갔고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의안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국민의힘하고 지금 뭐 간사 선임 문제를 비롯해서 계속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법사위에 가장 경력이 오랜 의원으로서 좀 뭔가 이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왜 나경원입니까? 교체해서 합법적인 좋은 의원을 추천하면은 민주당에서도 가결시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의 간사는 이해 충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상 여기까지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여기서 마칩니다. 4부에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 이어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맞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지난 7월 한미가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 조치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실행 가능성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대규모 구금 사태 역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 협상과 비자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속보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 투자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새벽에 그 모습을 지켜봤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공식 일정상 보면 양 재무장관, 우리 이제 재무장관이 없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와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베센트 간의 이렇게 모임이었었는데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렇게 재무장관이랑 이렇게 모임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심이 됐던 것이 외환 사정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일본과 다르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베센트도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의향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키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그 다른 점은 어떨 측면일까 하는 측면은 단순히 일본과 비교할 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대미 투자를 비교할 때는 대외 순자산 대비 외환 보유고로 일본이 그 미국에 약속했던 게 5,500달러. 네. 우리가 미국에 약속했던 게 3,500달러를 비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5,500달러는 대외 순자산 대비해서 한 15%,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는 한 33% 정도인데, 자, 우리가 일본과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각도에서 대외 순자산 대비해서는 일본의 2배, 한 30%까지 올라갑니다. 네. 특히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는 84%가 가거든요. 84%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대외 대미 투자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수정 없이 우리가 통과됐을 때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외환시장 혼란, 뭐 여러 가지 뭐 제2의 외환위기 이런 문제가 이제 대기되기 때문에 이런 일본과의 비교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의 어떤 부적절함 이런 것을 좀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베센트 장관은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한 이 대통령 의견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발언으로 앞으로 협상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어떤 쪽에 긍정적 검토일까 하는 그 측면을 좀 먼저 요구했던 사실은 그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게 3,500달러를 좀 줄여주는 거죠. 총액을 줄이는 네. 게 가장 좋습니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지금 적다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투자했을 때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EU 방식대로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갖는 방식과 있고 그다음에 1번 방식은 사실 미국 내 특수법인 SBC를 설립해서 여기에 단기 45일에 돈 넣어서 투자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것이 원금 상환 기간은 50대 50 그다음에 원금 상환일 때는 90%를 미국에 가져가겠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일본 측 요구를 미국에서 요구했으니까 일본 측 방식대로 해서 미국에 검토해 줄 사항이 뭘까 하는 측면은 절대기 없다고 본다면
실행기간 45일은 좀 길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미국에서. 네네. 그러면 우리가 좀 설령 미국의 요구들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여유축을 가지고 쓰고 있겠고 두 가지 이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뭐 지금 우리가 그 외환 사정이라든가 그렇죠. 국제 기체 시장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여건에서 우리가 비기축이다 통화 인정. 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수 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그 달러를 그렇게 소화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세 가지적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에는 현금은 안 된다. 그러면 현금 이외에 출자라든가 대출 같은 투자 방법을 좀 다변화시키는 것을 미국 측에서 긍정적으로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력 증대 카드에서 통화 수혜협정 그것도 네. 무제한 통화 수혜협정을 이렇게 그 체결하는 것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이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과연 긍정적으로 검토할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관할 사항이 미국의 베센트가 아닙니다. 네. 통화수혜협정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미국이 수용하더라도 미국이 별도로 페드에 요청했을 때, 네. 미 중앙은행에 요청했을 때 페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네. 측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협상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이 협조를 구해서 한국은행에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검토를 이렇게 보이겠습니다는 어떤 방안이든 지금 측면보다는 완화적 측면을 본다면 우리 측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미국 정부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이제 비자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투자를 유치한다면서 비자 발급을 강화하냐? 이거 정책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지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순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시발점이 사실 자율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 방식이죠. 대미 투자도 사실 우리 측 요구와 달리 또 일본이라든가 이 측과 달리 관세를 빌미리해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비자에 대해서 전문직 수수료를 뭐 100배로 올린다든가 기타 그 비자 수수료도 대폭적으로 올리는 문제도 전부 강압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본다면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데 왜 수수료는 세게 물까? 모순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미국으로 보면 강압식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조화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어떤 쪽의 거래 방식 동기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차피 사실 국제법에 의존한다든가 미국 내에서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그 대외 정책이라든가 대내 정책을 가져가는 측면은 아니고 트럼프의 어떤 행정명령에 의해서 모든 조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의 성격으로 본다면 어떤 쪽도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명령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관상으로 보면 삼법분리 원칙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 간의 서로 견제 균형의 원칙에서 미국에서 대통령의 최고 통수권자 견해를 이렇게 견제 나가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미국에서 레드 쇼업이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회도 트럼프, 공화당이 담당하고 법원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균형 원칙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고요. 약화된 상태고요. 트럼프 자신도 본인이 사실 기존의 국제법이 맺어진 것은 여러 가지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잘못된 맺어진다 하는 것 이런 그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의 행정명령에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비자와 대미 투자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상호 관세만 놓고 봐도 지금 미국 법원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심까지 이게 났죠? 지금 2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판결이 나서 이 상호관세는 안 된다라고 나면 그때 가면 지금 논의했던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이제 상호관세 문제가 4월 초에 부과돼서 1심과 2심에서는 사실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0월 14일까지 나와야 됩니다. 10월 14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인데요. 지금 그 여건상으로 보면 대법원의 이 판결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겠다 해서 10월 14일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자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또 부과당한 것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 이걸 중지시켜야 될 것이냐 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미 트럼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플랜 B, 관세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의 간단히만, 통상법 네. 시리즈에서 이렇게 보면 네. 무역법 122조 시리즈든가 내용이 좀 네. 사실 그 시간상 그렇게 네. 무역법 이렇게 122조라든가 관세법 334조라든가 무역확정법 232조라든가 이런 거에서 만일 상호관세에서 부각된 문제가 대법원의 판결의 시한이 10월 14일 넘을 경우 예. 판결이 뭐 부결된다 이건 가능성은 뭐 이후에 나오겠습니다. 네네. 좀 네. 당장 닥치는 문제에서는 10월 14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때도 네. 10월 14일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관세 플랜 B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이 대비했기 때문에 상호관세에 준하는 이러한 그 조치들이 계속해서 보완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관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호관세에 준하는 또 다른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어떤 시한이 끝나는 게 아니라 forever negotiation, 관세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호관세에서 뭐 7월 말에 끝나고 이것이 뭐 10월 14일 예를 들어서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관세 협상에 사실 팩트 시트를 잘 마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간 정상회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 잘했다 회담이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청취자 입장에서는 야, 잘 됐다는데 미국의 반응이 이상하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까? 그러면 그건 공식 선언문과 어떤 팩트 시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다 하는 네. 측면이거든요. 네네네. 왜 그럴까? 이 팩트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구속력이 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추가적인 네. 협상을 또 상황이 네. 바뀜에 따라서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팩트 시트를 잘 마련해 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forever negotia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어려운 협상이네요. 네. 네네. 우리 기업이 지금 이 비자 폭탄, 저희 입장에서는 폭탄인데 그럼 앞으로 미국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의 기업 측의 개별 기업의 입장은 지금은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한국의 미국의 협상이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선결가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측면에서 개별 기업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련된 이렇게 전략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는 안미 경쟁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이런 문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는 안미 경미 미국에 쏠림 현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트럼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지금 미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이 일반 상식에서 이렇게 보면은 비정상적 조치가 있다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은 이렇게 수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네. 안보는 미국에서 그다음에 경제는 좀 다변화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다변화해서 그 경제는 세계로 경세라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사실 그 대미 전략을 가져가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 전략이 나와야 개별 입장에서 기업별로 비자든 대미 투자든 실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 쪽에서 국가 전략을 무시한 전략은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이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이 질문이 아마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정부 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의 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 비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사실은 협상의 결과를 양측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최소한 이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업정성계의 정상적인 모습에 의해서 이렇게 도출해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기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또 짧게는 중간 선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측면과 매칭시키는 전략에 있어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해서 혹시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좀 빠진다든가 네. 4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법적으로는 3재임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의 욕심에서 더 한다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는 사실 못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들어줬던 것이 우리 국익이라든가 또 개별 기업의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놓여 있는 네. 협상 안에서 양측의 요구대로 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지금 지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 중에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충청도와 전라도의 비는 오후까지, 경상도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히 충청남부와 전라도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7도, 부산 29도, 제주 31도까지 오르며 다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웃돌아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전지현 씨가 드라마 속 대사 때문에 중국 누리꾼 반발을 사고 있는데 급기야 광고 촬영, 중국 광고 촬영까지 취소 소식이 알려지니까 추측이 참 분분했어요. 네. 배우 전지현 씨는 북극성 대사 논란 때문에 중국 광고 촬영이 취소됐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영 이전에 정리된 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의류 브랜드가 전지현 씨를 모델로 내세워서 서울 모처에서 광고 촬영을 25일 날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극성이라고 하는 드라마 대사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요, 국제적 명성을 얻은 전 유엔 대사 서문주라는 인물, 이 인물이 전지현 씨가 맡은 배역이거든요. 네. 근데 대권 후보로 나서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대사가 이 중국 누리꾼들의 이제 어떤 댓글들을 불러왔는데 이 네. 평화를 추구하는 중국 이미지를 왜곡했다. 이는 중국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맥락은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지배 의도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부각했던 네.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이 나온 것이 이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 작품인데 네. 중국에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제공되지 않은 드라마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지적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12시간 30분 만에 귀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입장 표명한 게 있을까요?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투자자 기망 행위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자리를 떴는데요. 방 회장은 지난 2019년 기존 하이브를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 전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뒤에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죠. SBC의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 회장은 IPO를 진행했고요.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만약 인정이 되면은 처벌을 받을 경우에 어떤 형벌이 내려지느냐라는 건데요. 방 회장이 받은 혐의는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이건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 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하는데 만약에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3배에서 많게는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는데 4천억 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죄의 무거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K-팝 4대 기획사의 가장 수장인데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또 타격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 미술계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저작권과 작품을 사회에 환원한 그런 전례를 남긴 청경자 화백 10주기를 맞이해서 고인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마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내 생의 아름다운 82페이지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서울 부암동 본관 M1 1전시실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18개 미술관과 개인 소장자 및 문학관 등의 천작가의 작품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80여 점을 이번에 선을 보인 겁니다. 1940년부터 90년대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아카이브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전시명은 자서전 제목인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이 전시작에는 천작가가 베트남 전쟁 판병 종군 화가 10명 중 유일한 여성으로 참여해서 이 사이공에서 지금은 호치민시죠. 20일간 머물면서 그린 그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을 든 맹호 부대 병사도 있고요. 또 꽃과 병사의 포성 같은 경우는 26일부터 또 공개가 됩니다. 25년간 해외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등에서 그린 작품들도 있고요. 또 경매장에서 고가에 낙찰돼서 화제가 됐던 작품이죠. 초원2 1978년 작품인데 2018년 20억 원에 낙찰돼서 주목을 받았던 작품도 이번에 공개가 되고요. 여성 인물화도 대거 공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 천경자 회박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도 사실 유명을 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1,500의 수필, 책표지 그림도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기 작가들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교류를 많이 했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림도 줬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바로 이제 작가들의 작품집 표지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푸른빛의 인물과 노란 나비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여인 같은 경우는 1969년 6월 현대문학 제15권 6호의 표지에 실렸는데요. 이렇게 80여 종의 잡지, 단행본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박수근 화백도 그랬고 여러 화백들이 이렇게 그림을 이제 문학 잡지에 이제 표지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문학 잡지의 표지가 이렇게 작품이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시관은 7개의 주제관과 1개의 추모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위장 논란, 미인도 사건 등이 참 요즘에 안타까움을 더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해당 제품이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천 작가의 따님이 검찰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최근에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 작품 진위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고요.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선희 씨가 데뷔 41년 만에 60세의 나이에 EDM DJ로 깜짝 변신했다.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이 서울 마포 문화 비축기지에서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DJ 히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DJ로까지 도전하는 모습들 굉장히 참 눈길을 끌었고요. 검은색 의상에 헤드폰을 착용하고 디제잉에 집중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 당시 이제 주변에
관객들이 환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 씨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자신이 설립한 소속사 기획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그리고 전 소속사의 자금 횡령 혐의, 이걸 이제 받았는데 결국에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밝히기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 법원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라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살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음악 활동으로 다시 근황 소식을 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뭐 팬들은 음악 활동을 더 기대하겠죠. 네, 워낙 가창력이 네. 뛰어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말인데 27일에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 이른바 불꽃 명당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카페는 그 좌석에 수십만 원을 이제 부여했고요. 또 아파트 베란다, 호텔 숙박권까지 웃돈이 붙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불꽃 축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별다방의 여의도 한강 공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2인 기준 각각 최소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으로 좌석을 구분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1시간 만에 모두 매진이 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20만 원 좌석을 30만 원에 판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를 30분에 40만 원 혹은 55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또 자리를 잡아주겠다면서 20만 원을 요구하는 대행 서비스까지 등장을 했고, 여의도 근처의 호텔 숙박권과 주차권 역시 거래 대상에 오르고 있는 그런 진풍경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꽃 명당을 복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서울 세계 불꽃 축제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오랫동안 2000년부터 공익 행사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마다 여의도가 참 들썩이고 어떤 때는 참 복잡하기도 한데요. 근데 한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사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50여 명을 가족 단위로 불꽃 축제를 관람하도록 허용을 했는데, 무려 신청자가 2천여 명 가지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사익을 취하기 위한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식.